방구석 유럽 미술 여행, 미술로 만나는 유럽. 첫 번째 시간,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유로자전거날 프랑스에서 1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1년 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자전거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반갑습니다, 이용규 가이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랑 한번 랜선 여행을 떠나보실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오른쪽에 몽마르트르의 사크르케르 사원이 보이고 왼쪽에는 예쁜 에펠탑 야경이 보이네요. 저도 10년 넘게 봐온 경치인데 한동안 못 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립고 또 가고 싶네요. 오늘 방 구석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맞으시면서 한번 유럽으로 미술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지은 개선문입니다. 파리의 상징물 중에 하나죠. 오늘 이 개선문과 관련된 얘기도 아주 잠깐 등장을 할 겁니다. 처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몽마르트르에 있는 사크르케르 사원이네요. 이 성당 관련된 설명은 다음 시간에 2부 때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때는 루브르 궁전이었던 오늘날의 루브르 박물관.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가 대회랑이라고 해서 루브르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이기도 하고 아주 많은 르네상스부터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을 가시게 되면 모나리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꼭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 대회랑입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먼저 하고, 르네상스는 대표 인물 한 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모나리자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다빈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챕터는 바로크와 로코코를 그냥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로코코 바로 다음에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낭만주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르네상스의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으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미스테리한 사람이죠. 오늘 저는 역사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실제로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좀 소소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금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다른 작업들, 특히 스케치와 발명품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고양이 같은 것도 보이고, 족제비인가요? 사자인가요? 호랑인가요? 이렇게 동물들이 보이는데, 혹시 약간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도마뱀도 아닌 것이 용처럼 생긴 동물도 보이나요? 약간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실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케치가 뛰어나죠. 이건 뭘까요? 잘 보시면 새네요. 근데 새가 날갯짓 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막 연구한 것 같은 스케치죠. 이게 뭘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로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모든 인류의 꿈이겠지만 500년 전에 이미 하늘을 날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 장치들을 실제로 고안을 해냅니다. 무슨 박쥐 날개처럼 생겼는데 이게 뭘까? 아까 보셨던 그런 새를 열심히 쳐다보고 또 연구한 끝에 이 사람은 이런 기계 장치에 대한 스케치를 남깁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를 활용해서 오늘날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지금 되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재료의 한계,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을 시켰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이건 뭘까요? 잘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펠러의 원형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펠러 장치를 이미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을 했었다라는 것. 요 다음 요거는 혹시 뭘까요? 무슨 피라미드 같은 거를 머리 위에, 잘 보시면 낙하산인가요? 최근에 이 낙하산 형태를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실제로 헬리콥터를 타고 뛰어내려서 다빈치가 설계한 대로 낙하산을 폈더니 아주 안전하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군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하늘을 날았을까 못 날았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 사람은 왜 낙하산이라는 개념을 고민을 했을까? 낙하산을 우리가 언제 쓰죠?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쓰는 게 낙하산 아닌가요? 글라이더도 아니고. 분명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언젠가 혹은 그 당시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상상을 그리고 그 실현을 꿈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발명품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하는 장치처럼 생각이 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뭘까? 모자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거는 잠수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잠수복이죠? 수면 위에서 산소를 관을 통해 바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실제로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앞바다에 실제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배 밑바닥을 이제 구멍을 뚫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고, 이거를 실현시키진 않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재현을 해보니까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잠수복의 개념을 이미 만들고 사용할 뻔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뛰어난 도덕심의 소유자였고, 하지만 그 시대에 이 사람에게 후원을 했던 돈을 댔던 사람들은 아쉽지만 전쟁 광들이 많았습니다. 독재자들. 그러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이런 전쟁 무기들을 많이 발명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 밑에 보시면은 바퀴가 달려 있고, 무슨 잘 보면 이렇게 보시면 UFO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은 뭘까? 오늘날의 대포가 들어가 있는 탱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포를 쏘는,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 때 거북선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전쟁 도구들을 발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지 발명만 했던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왜 끝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겨놓은 해부학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그가 남겨놓은 이런 자료들이, 이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시각신경이 눈의 안구 뒤쪽에 있으며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서양에서는 제일 처음 알았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뭘까요? 잘 들여다보시면 한쪽은 남성이고요, 한쪽은 여성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연구를 하고, 근데 이런 걸 그릴 수 있으려면 실제로 사람을 해부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간의 몸을 뜯어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몰래 죽은 시신들을 이렇게 해부하면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꺼풀 한 꺼풀 벗겨가면서 다 기록을 했다고 해요.
아이가 거꾸로 들어가 있는 것만 빼면 굉장히 독특하게 이건 어떻게 그렸을까요? 임신을 한 상태로 죽은 여인의 몸을 열어본 것이겠죠.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 뼈들의 근육과 그리고는 이 힘줄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것을 발명을 합니다. 옛 기록에 보면 한 귀족의 생일 잔치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무로 만든 갑옷 인형을 거기 전시를 했는데 그 인형이 일어나서 걸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실제로 그 장치의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오늘날의 로봇의 개념을 실현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그럼 다빈치라는 사람의 이제 유명한 작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조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 기억나시나요? 영화도 있었고. 실제로 다빈치 코드는 그 댄 브라운이 썼던 내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어떤 독특한 이야기를 아직 해석 잘 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암굴의 성모라고 부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하나 있고 또 내셔널 갤러리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미술 작품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그림을 보실 때 작가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겠죠? 그럼 한번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여인의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시선이 내려갈 거고 왼쪽에 있는 꼬마 아이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시선이 이동을 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조금 더 큰 여인의 손가락질을 따라서 다시 왼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개념으로 오른쪽 아이를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마리아님 그리고 그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 애굽으로 피신해서 동굴에서 숨어 살았을 것 같은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과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장면인 건데 이 작품에서 조금 특이한 건 일단은 두 점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왼쪽 그림이 먼저 그려진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오른쪽 그림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 두 작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재미가 있을까? 그냥 일반적인 성화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의 숨어있는 성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끝내면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뭔가 좀 특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마리아님 머리에는 천사 머리띠가 있죠. 왼쪽에는 없고 여기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꼬마 아이 지금 왼쪽 그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 그림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 머리띠가 있네요.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꼬마 아이는 여기에도 머리띠가 있고 그리고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인도 보시면은 루브르 박물관 작품은 그냥 빨간색 망토 같은 걸로 덮여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천사네요. 천사의 날개가 나옵니다. 이 차이들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왼쪽 밑에도 보면 루브르 박물관 작품은 꽃들이 다 시들어 있어요. 근데 내셔널 갤러리 그림을 잘 보시면 꽃이 다 펴 있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좀 이상한 차이를 남겨 놓았을까? 그리고 저 루브르 박물관 작품에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손가락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다빈치 코드가 만약에 있다면 요 손가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그림들 보면서 그 손가락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다빈치 그림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세르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나무가 뾰로롱 하나 올라와 있는데 개암나무라고 해서 세르자 요한의 상징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꽤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막대기를 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세르자 요한의 상징이 나무 지팡이 혹은 십자가입니다. 손가락질 같은 경우도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화에서 얘기하는 도상이라는 개념에서 세르자 요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게 일반적으로 손가락, 낙타가죽옷, 입고 있죠. 그리고는 나무 지팡이 혹은 십자가예요. 요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 손가락인 거죠. 자, 다음 그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약간 흐릿흐릿한 색채인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과거의 색깔을 복원해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가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자마자 다 같이 루브르로 가서 그 그림을 한번 바뀐 색채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화사해졌죠. 그래서 아마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직후에는 이런 색감의 그림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보면 한번 뜯어볼까요? 저 뒤에 배경에는 다빈치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돌산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아까 세르자 요한의 상징이라고 했던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여인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계시네요. 이분은 성모 마리아님의 어머니 성안나입니다. 그래서 성안나가 마리아님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마리아님께서는 지금 아기 예수님인 것 같죠? 그래서 어린아이 예수님을 나한테 와서 좀 쉬렴하고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어머니 품에서 쉴 수 있지만 자기의 고난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부여잡고 저는 제 갈 길이 있으니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느낌의 아주 다정한 성가족을 잘 묘사를 했네요. 자, 이 그림을 이제는 또 아까처럼 좀 특이하게 그냥 일반적인 책이 없는 내용이겠죠. 조금 꼬아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도 미완성 스케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거의 같은 주제인데 혹시 손가락 보이시나요? 지금 예수님과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 사이에 손가락 있죠? 여기 찾으셨나요? 이 손가락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세르자 요한의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성안나라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진 않으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요거는 또 특이하게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어린 아기 예수님이 어린 양과 다정하게 놀고 있나요? 약간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아기 양한테 올라타서 괴롭히는 것 같은 좀 이상한 느낌의 그림, 오해할 수 있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이런 형태의 장면은 세르자 요한의 상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세르자 요한이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양의 목을 부여잡고 있는 형태로도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럼 이 아기가 세르자 요한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다빈치 그림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좀 이상한 점들이 남아있죠. 자, 오른쪽에 제가 띄워드린 그림이 일반적인 성가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안나님을 보시면 다빈치가 그린 작품은 굉장히 젊은 여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일반적인 성화를 보면은 할머니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이를 하려면 표현을 한다면
할머니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빈치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이상하게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또 표현을 해놨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피렌체에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을 가운데를 보시면 마리아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고, 그리고는 그 주변에는 나이가 좀 있는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겠죠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쁜 종교화인데 여기서도 조금 특이한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찾으셨나요? 나무죠. 요 나무는 또 왜 그렸을까요? 이상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이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해석이 되진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00년이 흘렀고 너무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꽤 많은 자료가 있지만 또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한 내용들의 자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쓴 스케치를 거의 다 번역을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화가거든요. 이 손가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 그냥 추정만 할 뿐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에도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도 이런 게 있네요. 손가락,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이분은 왜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있을까요? 작품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각각 종교화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전체를 늘어놓고 보면 어떤 공통적인 사항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다빈치가 후세에 전하고 싶어 했던 어떤 비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을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시킨 마지막 작품은 역시 이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프랑스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요 다음 그림 볼게요. 지금 다빈치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 다빈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 프랑스와 1세, 프랑스의 왕이고요. 르네상스 시절에 다빈치를 프랑스로 스카우트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던 궁성 바로 옆에다가 별장 같은 별궁에 다빈치를 모셨고 거기에서 다빈치를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하는 어떤 극존칭을 쓰면서 다빈치에게 굉장히 잘해줬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많은 작품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스케치와 모든 유산들은 다빈치 사후에 처음에는 제자에게 갑니다. 그 제자가 결국은 이 모든 유산을 프랑스 왕실의 선물로 다 줘요. 그래서 지금 모나리자를 비롯한 방금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에 있는 것은 그러한 연유입니다. 다른 프랑스 회화들을 살짝만 들여다볼 건데 이 사람 방금 보여드린 사람이죠. 프랑스 궁정 화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끌로에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선데 끌로에가 그렸던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고요. 그리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로 이주해 와서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가 바로 후대가 그린 프랑스와 1세의 그림입니다. 일단 왼쪽과 오른쪽 비교하시면 누가 봐도 오른쪽이 잘 그렸죠. 그림자 처리라든지 그래서 뭐 공기원근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푸마토라는 기법이죠. 스푸마토라고 해서 다빈치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프랑스 화실에 왕실 화가 집안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된 것도 보실 수가 있고 하필이면 이 왕이 하고 있는 복장이 또 세례자 요한이네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혹은 다빈치의 주장 혹은 다빈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프랑스 왕실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게 프랑스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신비로운 좀 이상한 얘기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모나리자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일단 왜 유명한 것일까로 접근을 먼저 할게요. 이분 덕분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페루지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11년 8월 22일에 모나리자를 훔쳐간 분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멀쩡히 걸려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그 갑자기 사라진 모나리자를 되찾기 위한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은 모나리자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일면의 대서특필이 됐네요. 모나리자를 잃어버렸다가 시끄러워지고 정말 돌려받고 싶어서 찾고 싶어서 노력을 한 뒤에 겨우겨우 다시 만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때 세상이 되게 시끄러웠었고, 이 과정을 지켜봤던 예술가들이 그것을 약간 비꼬면서 풍자하면서 또 재밌는 작업들을 나중에 합니다. 대표적으로 막셀 드샹의 작품인데 LHOOQ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불어로 그대로 읽으면 LHOQ라는 게인데, 이게 그녀의 엉덩이가 뜨겁다라고 직역하면 조금 이상하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좀 의역같이 하면, 모나리자가 뭐가 이쁘냐, 엉덩이가 이쁜가 보다, 혹은 엉덩이가 섹시한 여자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재미예요.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그려놨죠. 앤디 워홀도 모나리자를 가지고 많은 작업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실크 스크린화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저렴한 대중적인 팝아트로 변신을 시켜버리죠. 최근은 아니고 저희 프랑스에 지금 아직 있는 우리 진병관 가이드가 찍었던 모나리자 관람실의 모습이에요. 한동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죠. 저 가운데 멀리 있는 게 모나리자입니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 앞으로도 또 다시 열리면 끌겠죠. 그러면 유명해진 이야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아주 간단하게, 도난사고가 한번 있었고 그걸로 옛날 그림이 잊혀졌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 세간에 화제가 됐고 이슈가 돼서 유명해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나리자는 그냥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우연에 의한 성공, 뭐 이런 스토리일까요? 다빈치가 그린 다른 그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리니에레라고 하는 다빈치의 작품이고요. 모나리자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모나리자죠. 기본적으로 이 포리니에레는 뒤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꺼멓죠. 그리고는 밑에 보시면은 손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 두 개가 보여드리는 모나리자와 엄청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배경이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인 포리니에레 부인한테 우리가 시선이 집중돼요. 그리고 밑에 손이 표현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공간감이 좀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나리자를 표현을 했죠. 배경이 뭐가 많아요. 그러면 시선이 분산이 돼서 주인공이 오히려 돋보이지 않는 방식이 돼버리고요. 밑에 지금 손이 표현되어 있는데, 손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간감이 확보됐다라는 거라, 우리로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관람하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을 제공을 한 게 지금 요 방식입니다. 다른 그림들이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이랑 오른쪽 왼쪽을 비교를 하면 뭐가 잘 그렸나요? 오른쪽은 조금 만화 같지 않나요? 왼쪽은 좀 사람을 표현한 것 같고,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아마도 왼쪽에 있는 모나리자의 형태를 보고 모작을 했거나 그 뒤에 이제 따라 그렸거나 그 방식이 이제 유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둥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모나리자에도 기둥의 밑단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뭔가 시꺼먼 부분이 밑둥이 살짝 나와 있죠.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에도 원래 기둥이 있었답니다. 근데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액자공이라는 사람이, 액자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림 크다고 해서 잘라서 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지만 모나리자의 원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 이 작품은 방금 보여드린 그림도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라파엘이 그린 그림인데, 라파엘은 미켈란젤로와 함께 3대 거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면 라파엘이 그린 것과 모나리자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3차원적인 공간감, 어떤 입체감만 따졌어도 그림자 처리한 걸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모나리자가 훨씬 입체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잘 그리긴 했는데 배경이 없다 보니 주인공이 너무 부각됩니다. 만약에 자연스러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모나리자가 보는 사람의 감정 상태나 컨디션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되는 게 이 작품 모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오른쪽에 있는 소녀의 모습과 왼쪽에 있는 모나리자 중에 누가 더 예뻐 보이나요?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이 예뻐 보인다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른쪽 그림은 잠시 뒤에 다시 등장을 할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남성들의 성적인 관점이 반영된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으로 뒀을 때 이제 이뻐 보이는 거고, 왼쪽 그림은 약간 섹시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죠, 모나리자는. 그러면 이제 모나리자 얘기를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부터 해서 이런 뒷얘기들,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그 기본적인 책들에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약간 뒷얘기 같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모나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빈치가 어렸을 때 떠나보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평생을 안고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젊은 한순간에 그냥 뽀얀 피부에 섹시한 어떤 여인을 그린 게 아니라 생명체 중에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낳고 또 키워내는 어머니라는 존재들에 대한 예찬이 아닌가. 어머니는 섹시할 필요도 없고 화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수수한 느낌의 존재를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분명히 천재였던 것 같고요. 그 천재가 예술을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잠깐 썼는데, 그 사람이 후대에 전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면 세계 최고의 천재, 서양 최고의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걸로 모나리자 이야기를 맞춰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평생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것도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남긴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정말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한 4년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개념인데, 잘 아시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고요. 물론 백제에도 그 기록이 있긴 한데,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은 궁궐의 아름다움은 덜하지도 과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양 최고의 천재가 500년 전에 겨우 깨달은 이치를 우리 선조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해외도 해외인데 당장 우리 서울에 있는 경복궁부터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빈치가 조금 길었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해도 몇 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르네상스 시대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겠죠. 약간 아쉽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코로나 끝나면 직접 유럽에 같이 가서 한번 저희 자전거 나라와 함께 들어보시죠. 자, 바로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구의 어떤 그림인가? 카라바치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라바치오라고 하는 화가고요.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 한번 살펴보시면 힌트는 일단 종교화입니다. 종교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화의 느낌이 좀 아니죠. 여기 있는 대머리 아저씨들과 누더기 옷을 다들 걸치고 있고 맨발에 누워있는 여인은 누굴까요? 근데 잘 보시면 아마 시신이겠죠. 그 여성분의 머리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머리 오른쪽이라고 해야겠네요. 천사들이나 쓸 법한 그 천사 머리띠가 있네요. 그럼 굉장히 성스러운 분일 텐데, 옷 색깔을 보시면 붉은색 계통이 있고 약간 푸른빛이 돕니다.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종교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아님의 옷 색깔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실 것 같은데, 마리아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다 뭐 하시는 예수님 제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굉장히 이상하게 그림을 그렸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좀 반종교적인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카라바초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화가예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 한 4, 50년 이제 흐른 시대에 그림을 보고 계신 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거의 반세기가 또 지나고, 하지만 아쉽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떤 안 좋은 습관들 혹은 안 좋은 모습들, 카라바초는 이 그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 마리아님이 꼭 젊고 이뻐야 하느냐? 본질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에 어떤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자기들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그림들을 예술 작품을 했고, 그것을 종교화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꼭 부자들의 혹은 있는 사람들의 혹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가지지 못한 자들, 외모가 좀 저처럼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먼 곳에 계신 분이거나 성가족들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닐까. 카라바초는 분명히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접하시다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 처음에 종교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쉽게.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 재미가 되게 있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가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금방 질립니다. 왜냐하면 종교화는 되게 뻔해요. 열쇠를 들고 있으면 베드로고, 칼을 들고 있으면 바울이고, 이런 법칙이 있어서 이 법칙만 알면 그림을 읽을 수 있지만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좀 뻔한 느낌이 들 텐데, 그때 많은 분들을 사로잡는 게 이 사람이에요.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카라바초의 이 좀 어두우면서 빛이 한쪽이 쭉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키에로스크로라고 불러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을 후대의 예술가들이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하나가
요걸 그린 화가예요.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보셨어요. 어디서 봤나요?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혹시 요건 기억나시나요? 플란더스의 개에서 네로가 사실 얼어 죽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왜 이렇게 다 슬프죠? 그때 나왔던 그림입니다. 루벤스의 작품이고요.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또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두 부류로 크게 나뉩니다. 르네상스랑 비교해서는 조금 더 과격하고 뭔가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좀 과장된 표현들이 등장을 했고, 종교화라는 장르의 구분에서 보면은 카톨릭 세력 쪽은 더 종교화 이쪽으로 많이 나가요. 성화들을 더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게 제작을 해서 그 성화가 걸려있는 성당에 딱 앉아 있으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제공받을 수 있게 발전을 했고요.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를 제가 꺼냈으니 그렇다면 카톨릭에서 이제 분파라고 해야 되는 신교가 등장을 하죠. 오늘의 개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개념, 신교들이 등장을 했는데 신교분들은 기존의 카톨릭에서 그리는 방식을 또 취하긴 싫어요. 근데 종교적인 의미의 그림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형태가 요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종교화입니다. 이게 왜 종교화죠? 제가 그림 공부할 때 제일 푹 빠졌던 장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바니타스 회화라고 합니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에 옴니아 바니타스. 이게 뭐냐면 그 전도서 1장 1절 솔로몬의 잠언,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구절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한 걸까 한번 조금 뜯어 볼까요? 그림에 보시면 예쁜 꽃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꺾여 있는 꽃이에요. 점점 시들어 가버릴 땅에서 이제 뽑힌 꽃이죠. 그리고 나면 또 뭐가 보이나요? 꽃 화병을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어떤 창문이나 그 식탁에 있는 물체들이 이렇게 좀 비치죠. 이런 거울, 반사되는 모습은 허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냥 어떤 허상의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죠? 앵두, 체리가 보이죠. 이건 뭐냐면 굵고 짧은 달콤함. 사실 이 체리 앵두는 인간의 성욕과 어떤 성적인 만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종이의 글씨, 책, 뭐 편지 같은 것들이 써 있는데 인간의 지식욕을 나타내고요.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한들, 채워진다 한들 어떻게 된다? 여기 책 오른쪽에 보시면 혹시 이게 보일까요?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꺼져 있네요.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수명,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조금 더 단순화된 내용인데 왼쪽에 예쁜 은촛대, 불을 상징하겠죠. 그 밑에 있는 터키 양탄자처럼 보이는 것도 엄청나게 비싼 개념이죠. 은쟁반들. 꺼진 촛불이라는 개념은 이 이후에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등장을 하고요. 다다음 시간에도 이 촛불이라는 개념, 바니타스적인 요소를 미술사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 보면 악기, 쾌락, 왼쪽에 모래시계 있고 여기 있는 뭐 음악, 해골, 당연히 그런 의미겠네요. 가장 단순화시킨 형태는 이런 게 또 되겠죠. 결국은 죽는다라는 얘기겠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막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종교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교만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교 쪽에서 발달한 종교화의 개념입니다. 특히 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이런 상징들이 훗날 미술에 엄청난 영향을 또 줬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장르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사실 바로크를 딱 바니타스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조금 독특한 내용들을 제가 꾸민다고 했으니까 로코코라고 하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제가 같이 곁들여서 해드릴 텐데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요 분이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깍도즈라는 상표가 루이 14세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할 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럽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럽의 당대 최강자였죠. 이분은 5살 때 왕이 돼서 77에 돌아가실 때까지 72년 3개월 18일인가를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먼저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분의 아들이나 손주가 왕이 되지 못했고 그 뒤에 증손주가 왕이 됩니다. 루이 14세와 그 후대가 완성시킨 거울의 방입니다. 이게 그냥 딱 사진 자료로만 보여드렸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가장 좋은 사진 자료니까 화려하죠. 유럽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수백 년간 사치란 이런 것이다의 기준이 됐던 게 바로 여기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베르사유 조약이 열린 곳이기도 하고 이런 거대한 사치와 향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적들이 있어야 돼요. 뭐 전쟁도 잘 해야 되고 곡물도 많이 받았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3대째가 지나면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분 시대가 와요. 루이 15세라고 하는 이제 증손주인데 이분의 특징은 일단 사진으로 보시면은 그림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루이 14세에 비해서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분은 뭐 그 왕족인 거고 왕이 되실 분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잘생겼어요. 그러면 주변의 여인들이 가만히 안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삶을 실제로 삽니다. 약간 좀 그런 성인스러운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어떤 예술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내게 돼요. 그리고는 이때가 사치와 향락이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고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로코코라고 하는 장르는 이 루이 15세 때 절정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 프랑스로서 7년 전쟁이라는 것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랑스가 누릴 수 있었던 아주 큰 부와 영광을 이 사람이 좀 많이 망쳐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려받는 사람이 잠시 뒤에 등장하겠지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루이 16세가 됩니다. 로코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모든 로코코가 그런 그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되게 이쁘죠. 다음번 시간에 다룰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좋아했던 장르가 이 로코코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걸까요? 요걸 약간 성인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오늘 가이드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 무엇일까? 누가 보기 위한 그림일까로 접근을 하시면 이건 좀 민망하네요. 자, 프라고나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각종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패러디 되기도 하고요. 참 이쁘고 좋은 그림인데 이 내용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오른쪽 밑에 그네를 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인일까요?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면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누굴까요? 애인인 거죠. 되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확대되어 있는데 큐피트가 이렇게 하고 있죠. 아는 척하지 마. 조용히 해. 이 시대의 그냥 얘기를 할게요. 불륜 장면을
표현을 한 건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예쁘긴 한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림인데 그림 공부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림이 또 이거예요. 깨진 항아리라고 하는 그레주의 작품인데 요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보시면 젊은 소녀처럼 보이죠? 되게 어린 여성분인데 여기 볼이 좀 발그레해요. 그리고는 항아리가 깨져 있고 옷이 좀 헝클어져 있네요. 이 아주 어린 소녀의 처녀를 취한 후에 기념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내용이 오늘 되게 이상하네요, 그죠? 이게 로코코 장르에 굉장히 많이 표현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표현은 굉장히 예쁘고 화사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면 이 사회를 리드하고 있는, 그 당시로 치면 이제 지배하고 있는 상류층들, 왕족, 귀족 이런 분들이 삶이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위에 이제 정치가들이나 왕족, 귀족,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새로운 신고전주의로 이번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루이 16세 시절이 돼서 프랑스는 그 오래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림도 완전히 다른 장르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신고전주의로 보면 돼요. 어떻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로코코랑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한번 볼까요? 요게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의 호라티우스 가문의 맹세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랑은 진짜 다르죠. 뽀사시한 그런 예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시선 처리를 한번 일단 볼까요? 우리는 보기 싫어도 가운데 있는 칼들의 어떤 나이가 많은 남자의 손에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의도를 계속 집어 넣은 것이죠. 이 내용은 간단하게 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장수들이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간단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 스토리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맨 왼쪽에 있는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창을 들고 있는 젊은이만 살아와요.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죽게 되고요. 근데 그 살아 돌아온 한 명을 다른 가족들이 반가워하고 이렇게 기뻐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인 중 한 명이 그 살아 돌아온 자기 그 오빠에게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해요. 결국은 그 오빠가 또 동생을 죽이게 되는, 화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가? 원래는 굉장히 가까운 두 가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쪽 가문과 저쪽 가문이 원래는 가까웠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할 사이가 되는 뭐 그런 이렇게 되게 가까운 가문이었는데 양쪽의 국가가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국가를 대표해서 그 가문들이 대표 가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됐고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오빠가 죽이고 돌아온 스토리가 돼요. 그럼 이제 가족을 죽인 죄로 이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희생은 국가를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결국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도록 사용됐고 앞으로도 사용될 어떤 주제를 표현하기에 제일 좋은 게 이 소재죠. 신고전주의 장르가 유행하고 또 이게 대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약간 프로파간다의 형태로 사용이 됐던 그림입니다. 역시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요. 다비드의 초기작들을 보면 다 그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일단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그 당시 부르봉 왕가가 주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이제 강요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 당시 대중들 그리고 혁명을 이제 곧 일으킬 사람들은 국가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들이 조금 피를 흘리고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이 그림들이 또 바뀌어서 사용이 돼요. 이 아이는 좀 작품 이름이 깁니다. 브루투스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형리들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길죠. 1789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해는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1789년은 서양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해거든요. 이 그림의 내용을 살짝 보면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어떤 누워있는 걸 보니까 시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남성분이 조금 슬픈가요? 불쾌한가요? 이게 무슨 표정이죠?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기절하고 있는 여인도 있고 슬퍼하고 있는 아마 가족들이겠죠.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시선 처리로 한번 보면 여인들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고 또 빛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그림에 어디에 빛이 있나? 오른쪽 위에 빛이 있네요. 여기. 나이가 많은 여성을, 어머니일까요? 어떤 분을 비치고 있고 사실 작가가 빛을 하나 더 숨겨놨습니다. 그걸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 찾아보시겠습니까? 빛이 어디에서 떨어지고 있나요? 찾으셨나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그러고 보니까 왼쪽 밑에 이 남성분의 발은 이렇게 발가락이 오그라들었네요. 이건 어떨 때 이렇게 되죠? 화장실 급할 때. 죄송합니다. 뭔가 극심한 고통을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되지 않나요? 내용은 뭐냐면 그림의 내용은 이분이 아버지시고 집정관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통치를 하고 계실 텐데 아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내용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그 반란의 주동자를 잡아놓고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가장 높은 정치가의 아들이 있었고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에 그래서 잡아놓고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극형에 처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머리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마치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지금 동그라미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전통적인 도상입니다. 도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상징인 거죠. 실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가위는 이제 그 실을 자르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 가운데 표현을 했고, 그래서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죽음도 불사한 어떤 희생,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네요.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곧 터집니다. 이거는 1789년 5월에 어떤 삼부회의라고 하는 개념이 소집이 되고 그게 또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6월 19일에는 테니스 코트 선서라고 해서 우리가 최초의 인권 선서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개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스케치를 이제 다비드가 해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채색을 한 거고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만 해도 또
쭉 얘기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가에 전달이 잘 돼서 받아들여질 걸로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시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 모였던 사람들은 강제 해산 당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또 잘못 와전되기도 하고 퍼져나가서 격분한 파리 군중들이 그 당시에 화약 창고였던 여기를 습격을 하게 돼요. 바스티유 감옥이죠. 근데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결국 함락하게 됩니다. 습격해서. 그리고는 여기 있는 이 보이는 큰 건물을 그 해에 돌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철거를 해내요. 그래서 오늘날 파리에 가시면은 바스티유 감옥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빈 그냥 도로랑 건물이 새로 들어서 있고, 그래서 이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간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1370년에 지어진 이제 바스티유 감옥의 옛 지도 어떤 그 위치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89년 7월 14일에 시민들이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같은 해에 철거한이라고 이렇게 쭉 써 있네요. 요 동네, 파리 또 갑자기 사진이 있네요. 바스티유 저 뒤에 있는 왼쪽 보이는 곳은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 우리 마이스트로 정명훈 선생님이 지휘자로 계셨던 이 광장은 좀 재밌는 광장으로 많이 쓰여요. 혁명과 관련된 그 역사적 장소들은 오늘날 파리에서 웬만하면 다 파업하는 자리로 쓰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가장 큰 시위와 가장 많은 파업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 바스티유 광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프랑스 자전거 나라 프랑스 팀 투어 가시면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감옥을 습격한 다음에 혁명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제 계속 전달이 되고, 이게 중간에서 나름대로 중재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혁명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진행시키고 싶었던 세력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안 좋은 소문을 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문을 내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빵이 없으면, 네, 맞아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드시면 되지, 나한테 와서 왜 짜증나게 굽니까? 뭐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얘기를 했다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울면서 왕비를 만나서 저 창고에 있는 빵 한 조각만 내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니 뭐라고? 뭐 빵이 없으면 뭐? 그래서 그 모든 이 수도권, 그러니까 파리의 그 근교에 있던 어머님들이 격분했죠. 격분이 아니라 이건 뭐 정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기를 끌고 파리에서 바스티유까지 22km가 떨어져 있어요. 걸어갑니다. 여기 뭐 대포도 끌고 가시죠. 해서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을 해서 베르사유 궁전의 이 문을, 철문입니다. 긴박이 되어 있는 이 문을 넘겨요. 그래서 여기를 수비하고 있던 왕궁 수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서 왕과 왕비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나, 천만다행으로 이분들이 처음 가본 길이라 되게 길이 복잡해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왕과 왕비는 무사히 살아서 같이 갔던 혁명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서 파리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요. 여기도 진짜 이쁘네요. 여긴 뭐 하는 건물일까요? 파리에서. 파리 시청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파리 야경 중에 제일 예쁜 자리 중에 하나예요.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결국은 파리 시청으로 루이 16세가 도착을 하게 되고, 그때 루이 16세가 이 깃발, 프랑스 대혁명 때 태어난 깃발이고, 이때부터 많은 순환을 겪긴 했지만, 오늘날의 이제 국가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는 파란색, 빨간색이 파리시의 색이었고요. 하얀색은 프랑스 국가의 색입니다. 그 왕가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의 원래 탄생 의미는 왕과 파리 시민들이 다 같이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의견을 잘 들어달라. 그러니까 입헌 군주정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의를 표했고, 이 깃발에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내가 멀리 떨어진 베르사유가 아니라 파리에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듣고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약속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혁명은 안정적으로 잘 사람 죽이는 것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 루이 16세가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루브르 궁과 띨리리 궁이라는 이 개념을. 그래서 여기는 실제 궁전으로 사용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무사히 새로운 시대로 잘 전환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라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잠깐 등장했던 삼부회의라는 그 행사 때 시민들의 대표로 참여했고 테니스 코트 선언 때 시민 대표 중심이 됐던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에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양쪽을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해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연 사망합니다. 네, 그 사인이 뭐냐면 과로사예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급사하는 바람에 우리 안타까운 루이 16세가 겁을 먹게 됩니다. 얘기를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역사 얘기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네 집안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바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마차를 타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갈 거면 속 시원하게 가던가 잡혀요, 국경에서. 그래서 결국은 끌려오게 되고 1월 21일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도 많은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처음 시민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혹은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 위에 있는 통치자의 목을 자른 사건이에요. 이 이후로 서양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 됩니다. 와 관련된 또 특이한 그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림도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마라의 죽음이라고 해서 이 그림은 93년 7월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장폴 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신문사 사장인데 이분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사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제대로 뭐 취재를 하거나 어떤 정말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과 반하는 세력의 인물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글들을 기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시민들은 분노해서 그 신문에 언급된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그 당시 혁명인데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여긴 어떤 여인이 이 사람을 찾아갔고 이 사람을 이제 1대1로 면담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밑에 칼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가슴팍에서 칼을 꺼내서 이 사람을 죽여요. 사실 이 마라는 영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순교한 형태로 그렸을까? 바로 이 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의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중심 세력 중에 한 명인 거죠.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로 이 사람을 표현을 결국 했고 훗날 이 작품이 또 문제가 돼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자크로이 다비드가 그린 누굴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한참 예쁠 시절의 마리 앙뚜아네트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단두대로 끌려가는 길에 다비드가 나와서 스케치를 딴 그림이라고 해요. 10월 16일 1793년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게 됩니다. 그럼 왕과 왕비를 죽였고 주변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은 이제 프랑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 됐겠죠. 극심한 혼란들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도 또 이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혼란의 과정에서 다비드도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감옥에 수감됐다가 나와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싸움을 좀 끝내고 싶은, 평화를 중재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그림을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이 아이를 풀어내면서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또 옛날 로마 건국 신화를 다룬 그림입니다. 자크로이 다비드는 혁명 때 이런 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담아냈고 혁명화가라는 명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혁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계속 혼란이 겹쳤고 외국들과의 전쟁에서 프랑스는 패배를 계속 했었고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전쟁 영웅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실제로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다비드에게 이렇게 그려달라고 주문을 한 그림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 장면을 1801년 작품인데 어떤 요구사항이었냐면 절벽 끝에 있는데 말을 타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 이 그림 덕분에 다비드는 황실 최고화가라고 하는 당대 가장 높은 지위를 또 얻게 되죠. 시대를 잘 타고 난 건지 근데 그렇게만 따지기에는 이 사람은 대단한 화가죠. 이 그림은 사실 그냥 이렇게 그 사진 자료로만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이래요. 보이시나요? 저기 조그마한 게 사람들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황제 황후의 대관식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은 아주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가운데는 나폴레옹이 관을 들고 있죠. 그 왼쪽에는 황후 조세핀이 무릎을 꿇고 있고 관을 나폴레옹이 씌워주는 것 같네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이 배경은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1804년에 노틀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이 드디어 대관식을 거행을 하게 되고 이 대관식을 위해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지고 실제로 다 그려 넣은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2년이 걸립니다. 이 작업하는데 근데 지금이야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띡 찍어버리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죠. 그리고는 이제 확대해서 따서 쓰면 될 텐데 이때는 아직 카메라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그려넣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당시 교황님도 오셨는데 교황님까지도 이 그림을 위해서 초상화를 제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된 스토리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관식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의 전통을 그대로 이제 계승해 나가는 거거든요. 뭐 동로마 제국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신권이 왕권 위에, 공식적으로는 왕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신권이 인정하는 왕권, 황권. 그래서 대관식이라는 개념은 종교의 수장이 어떤 신을 대리해서 그 인간에게, 왕에게, 황제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왕과 황제가 될 사람이 교황 혹은 대주교청 이쪽을 찾아가야 돼요. 안 갑니다. 나폴레옹은 그냥 오라 그래요. 파리 노트담으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비오 7세라는 교황께서 직접 파리로 오신 거고, 그리고는 원래는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무릎을 꿇고 관을 받아야 하는 건데 한번 이제 스토리를 진행을 해볼까요? 동그라미 표현해 놓은 곳이 그 당시 교황님이십니다. 그래서 비오 7세인데 확대를 해서 보면 왼쪽이 원래 스케치예요. 다비드가 제작했던. 오른쪽이 완성품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나폴레옹이 관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 씁니다. 교황님 앉으세요라고 한 것 같죠. 굉장히 거만한 행사를 치른 거죠. 근데 완성작은 조금 덜 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보시면 나폴레옹이 관을 자기 머리에 스스로 쓰는 장면이 아니라 자기 부인, 황후가 될 분에게 이제 씌워 드리는 장면으로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는 교황님의 손을 보시면 원래 스케치에는 무릎 위에 두 손이 포개져 있는데 좀 오른쪽을 보면 손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살짝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손가락을 하게 되면은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약간 건방지게 혹은 되게 카톨릭 신자분들, 그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볼 때 불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비드가 마무리 작업하면서 끝에 조금 삭제를 한 거죠. 요 손. 특히 이 손은
완성 후에 수정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흐릿흐릿합니다. 이게 잘 보일까요? 도판으로. 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또 보통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지배한 사람은 이분이에요. 조세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왼쪽은 조세핀의 또 다른 초상화고요. 오른쪽이 지금 그림에 표현된 건데, 이 당시 나이가 거의 40이에요. 지금 저랑 나이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이게 백인 여성이 피부가 이렇게까지 좋고 하긴 좀 힘듭니다. 사극의 여왕이셨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약간 오른쪽이 훨씬 예뻐 보이지 않나요? 우리로 치면 조금 미화가 됐다. 그리고는 귀에 있는 저거는 저게 흑진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저게 전시가 돼 있나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귀한 보물들을 나폴레옹이 다 가져다가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대관식에 참여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조세핀이 나폴레옹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으로 그려진 거를 좋아했을까요? 자기한테 쩔쩔매는 남자한테 제가 특이한 건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장면에 별로 신경 쓰지를 않는다고 해요. 조세핀도 마찬가지로. 조세핀은 아주 예쁘고 젊게 표현된 자기의 미모에 그 상태에 아주 흡족을 했고,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되게 잘했겠죠. 그러면 나폴레옹은 역시 자기가 쩔쩔매는 분이 너무 만족해 하니까 자기도 이 그림에 굉장히 만족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확대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나폴레옹을 되게 무섭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것도 나폴레옹 뒤통수에서. 굉장히 큰 그림이고 완성이 됐을 때 나폴레옹이 보러 옵니다. 보러 와서는 당연히 자기를 제일 많이 봤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째려보고 있는 사람을 못 찾았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바로 왼쪽에 있는 조각,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고대 로마 황제입니다. 서양사회에서 손 꼽는 황제 몇 명에 들어가죠. 나폴레옹은 고대 영웅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을 즐겼고, 자기도 그 급이 되지 않는가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겸손도 했지만 어느 순간 이후로는 자기를 고대 영웅들과 거의 동일시했거나 더 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그림에서는 시저가 째려보고 있는 게 뭘 의미할까? 나폴레옹을 부러워하는 느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폴레옹이 아니었다면 내가 최고의 황제였을 텐데 이제 내가 뒤로 조금 물러나야 할 것 같다라는 표정이죠. 나폴레옹이 이것을 못 알아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만족을 했고, 황실 최고 화가에 더 다른 명예를 하나 주죠. 어떤 명예가 가능할까? 월계관을 벗고 화가 앞에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화가가 된 거죠. 화가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지위를 아마 서양사에서 가장 높였던, 이때까지 높였던 사람이 다비드가 아닐까. 여기에는 또 마지막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은 십자가인데요. 정 가운데 그림에 십자가가 배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오랜 세월 자기들을 지배해온 체제에 대한 저항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종교도 싫어했어요. 특히 이 당시의 종교인들은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던 시대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통통하죠. 되게 이렇게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분들이셨어요. 벤틀리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그 성직자 계층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한 예수님의 그 피조물들, 신의 피조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귀여우고, 네,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
우리 아들, 딸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던 시절에 더럽다고 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프랑스의 성취자들입니다. 결국은 혁명 때 가장 큰 공격을 당했던 계층도 성직자들이에요. 그거는 이 당시 프랑스, 1789년에 프랑스 국민들이 종교를 싫어한 게 아니죠. 그 종교인들의 행태를 싫어한 거죠. 근데 이 감정이 어떻게 해소되냐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대관식 한 번으로 크게 그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뭐냐면 나폴레옹이 교황을 모시고 와서 교황의 권위를 한번 누른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저 썩어버린 성직자 계층들을 우리 영웅께서 관리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거 믿고 바로 직후에 교회, 성당, 종교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나폴레옹이 신앙심이 되게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그 당시 이제 그 대주교들이나 종교인들을 만나서 종교인들이 이렇게 막 요청을 하면 유명한 일화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종교가 뭐 이렇든 저렇든 그게 상관이 없다. 내가 통치하기에 유리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죠. 종교를 정치에 굉장히 잘 활용했던. 다비드는 그러한 속내의 그러한 상황들을 다 이해했고 정 가운데 십자가를 놓으면서 마치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저는 당신이 하는 모든 정치적인 어떤 행위의 깊은 의미까지 다 파악해서 예술로 표현하고 전달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저를 계속 쓰시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처럼 보여요. 이 그림은 꼭 기회가 되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실 수 있기를 일단은 간절히 제가 바라봅니다. 자, 그 황제가 건설을 명하고 그리고 아시지만 통과해보지 못한 게 바로 요 개선문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원정 갔다가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또 결국은 나중에 그 세인트헬렌 섬에서 죽게 되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챕터가 될 겁니다. 낭만주의에 대해서 다룰 텐데 혁명이 나폴레옹 덕분에 이렇게 잘 나폴레옹 덕분에 혁명이 진행이 되고 나폴레옹이 결국은 많은 것을 해냈지만 되게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 다른 유럽 열강들의 손에. 그럼 프랑스로서는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과거 죽여버렸던, 없애버렸던 왕정이 복귀하게 됩니다. 그걸 왕정 복국이라고 하는데 루이 18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그냥 이 사람을 이제 대변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혁명 당시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혁명 전에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너네 천민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나는 인정 안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 전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수많은 부정부패들도 있게 되고 왜냐하면 20년 정도 세상이 바뀌었었는데 그 20년 전으로 다시 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게 잘 돌아갈 리가 없죠. 특히 나폴레옹을 따랐던 수많은 군인들이 어디 이상한 자기의 적이었던 왕족들이 돌아왔을 때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죠. 다 전역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중요한 자리들이 비게 됩니다. 결국 낙하산 인사로 군함의 선장이 오게 됐고 아프리카를 다녀오던 군함 메두사호가 1816년에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몰하고 그냥 다 죽은 줄 알고 넘어갔는데 좀 있다가 이 침몰했다고 하는 배의 선원들이 구조가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결국은 정부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뭐 음모라고 하고 거부했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따고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하고자 그렸던 그림이 이겁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 돌아온 왕정에서 주관한 미술 대회에 출품한 그림이에요. 그럼 내용은
니네 왕정이 똑바로 안 해서 일어난 수많은 군인들의 죽음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왕정 미술 대회 출품을 하니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림을 조금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요거 우리 미술책에서 과거에 무슨 구도 이러면서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대각선 구도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왼쪽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죽음부터 생명까지가 쭉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뭔가 흑인 청년 같은 분이 이렇게 뭘 흔들고 있죠. 그 화살표 제일 끝에.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배에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배가 와서 구조가 돼요. 구조가 되는데 바람은 이 사람들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이 뗏목을 이끌고 결국 파도에 휩쓸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겠죠. 제리코는 이 그림을 그리고 출품을 할 때 이게 그림이 사실 큽니다. 큰 그림이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비를 뭐 후원을 받고 뭐 투자를 받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 대상을 탄다 하더라도 이 그림 제작비를 뽑지 못해요.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작업을 했을까? 이거는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어떤 자본주의적 생각으로만 접근을 하면 젊은 청년이었던 제리코는 그 시대 상황에 잘못된 것에 분노를 했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작품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시작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또 후대에 되게 유명해질 작가가 하나 참여를 했는데 여기 동그라미에 보면 뒤통수만 나와 있는 사람 혹시 보이시나요? 들라크루아라는 화가입니다. 이 들라크루아는 제리코의 후배예요. 제리코가 이 작업을 할 때 그림으로서 참여를 같이 하고 싶어 했으나 제리코가 그냥 모델이나 써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뒤통수 보이는 청년이 훗날 누구냐면 오늘 마지막 그림을 그린 화가가 됩니다.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를 그린 화가거든요. 제리코는 아쉽지만 이 그림 당연히 미술대에서 떨어졌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 우울증 치료 받다가 사실은 낙마 사고사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사회 정의를 외친 예술가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의 젊은 예술가들이 정말 우상처럼 여겼을 것이고 저 사람 하나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뭐 따라가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어떤 특정 세력들 때문에 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 선배가 걸어갔을 것 같은 그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 한다라는 약간 어떤 운명적인, 숙명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들라크루아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왕정 복고는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루시 8세가 물러난 다음에도 샤를 10세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뭐 신문 반포 금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혁명 전으로 돌리게 되고요. 결국은 다시 혁명이 터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죠.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들라크루아는 아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이제 우리가 넘어왔는데 낭만주의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요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전주의는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것들이라면 낭만주의에는 잔인함, 잔혹함, 끔찍함 혹은 드라마틱함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더 감정적인 요소들이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을 동요시키고 자극하는. 이거는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고 해서요. 그리스에 있는 섬입니다. 키오스는.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키오스 섬의 주민들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벌였다가 무참히 짓밟히게 돼요. 오스만 제국은 워낙 강성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같은 유럽이 거기에 어떤 편을 들거나 그 사람들을 돕거나 하지 않았고 오스만 제국의 강대함에 그냥 눌려서 모른 척합니다. 드라큘라라고 하는 화가는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키오스 섬의 주민들의 어떤 고통과 오스만 제국의 폭정을 유럽에 알리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회화에서 거의 표현되지 않았던 끔찍한 장면을 많이 표현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말을 탄 오스만 투르크 장교가 있고, 그 사람이 허리춤에서 칼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지만 분명히 그 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였겠죠. 여기 보면은 삶을 포기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선들, 이제 곧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들, 그리고 피가 낭자한 모습들, 부러진 칼들. 오른쪽 밑에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어머니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시신인 것 같은데 어린 아기는 그 죽은 시신을 부여잡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들, 뒤에 보면 마을이 불타는 모습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회화가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비평도 그 당시에 존재를 했었어요. 드라큘라의 또 다른 학살과 관련된 주제를 그린 그림이고, 사실 이 작품이야말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고대 아시리아 왕 사르다나 팔루스가 이웃 국가와 전쟁을 하고 결국 패배한 다음에 적들이 침략하고 자기를 이제 모욕하기 전에 자기와 자기의 어떤 그 재산들, 자기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여인들도 있고요, 말도 있고 보물들도 있고, 피가 바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여기 가운데 밑에 오른쪽에 보면 활처럼 휜 굉장히 어떤 관능적인 모습의 여인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몸에 칼이 들어가고 있는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표현을 했죠. 붉은색과 지금 도판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푸르른 빛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색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화려한 효과를 주는 게 이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학살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학살, 삼학살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 그래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한테 함락당하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 날을 그리는 겁니다. 점령하는 오스만 제국도 지쳤고, 죄송해요. 이거는 1453년이 아니죠. 4차 십자군 원정을 표현을 한 그림이네요. 십자군 원정 중에서 가장 비극이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세력이 같은 기독교 세력을 침략을 했던 게 4차 십자군 원정이고, 그것을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드라큘라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입니다. 이 세 가지 학살을 통해서 드라큘라는 또 많은 명성을 남겼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드라큘라의 명성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들이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작품이 되겠네요. 이 그림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는 1830년 7월 27, 28, 29에 있었던 3.1의 혁명, 영광의 3.1이라 부르는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을 표현을 한 겁니다. 왕정이 복구하고 아까 루이 18세, 샤를 10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죠. 시민들이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선택한 것이 혁명입니다. 그 혁명의 이 내용은 결국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회화입니다. 혁명이 성공을 했고, 그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가, 7월 정부가 공모전을 치르게 됐고, 그때 출품됐던 작품이에요. 그림을 잘 보시면 프랑스의 깃발인
혁명 때 나왔다고 한 삼색기로 표현을 계속 해놨네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하늘을 보시면 파란색 하늘에 흰색 연기인가요? 구름인가요? 그리고 붉은 빛이 중간중간에 감돌고 있고, 가운데 있는 자유의 여신 바로 왼쪽에도 보면 여성분이 올려다보고 있는데 빨간색 두건을 쓰고 있고 파란색 셔츠 그리고 하얀색 옷이 나오고 있고, 왼쪽 밑에 보시면은 죽어버린 시신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얀색 옷과 붉은 피,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란색 양말이 또 신겨져 있네요.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군인들의 시신도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 오른쪽 뒤에는 여기 지금 소년 오른쪽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탑도 보이네요.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의 상징이죠.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늘 이 그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면서 조금 특이한 내용을 전달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의 겨드랑이를 잘 보시면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 약간 시커먼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겨드랑이 털이 아닐까요? 혹시 누드화나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표현을 할 때, 혹은 사진이나 어떤 형태의 작업이든 여성의 겨드랑이 털을 표현한 경우를 많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날까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들라크루아는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 일단 들라크루아가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냐면 바로 1789년 생입니다. 1789년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해죠. 다른 말로 들라크루아의 어머니는 혁명 때 최전선에서 피를 흘렸던 그 세대와 그 계층이에요. 아주 강인한 여성들인 거고, 그 강인한 여성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 아들 세대가 자기 어머니 세대를 무시할 수가 없죠.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어떤 관계의 설정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게 여성의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표현한 요 겨드랑이 털이에요. 바로 여성 인권 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의, 오늘 페미니즘의 시작점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개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5000년 인류사에서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건네준, 그냥 이렇게 그래도 가져라 하고 그렇게 넘어온 자기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 혁명 때 남성들과 같은 최전선에서 피를 흘리면서 어떤 전우로서 자유를 갈망하고 쟁취해낸, 그래서 피를 흘려서 얻어낸 그런 권리들이 오늘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이 잠시 뒤에는 2부 강연에서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되겠죠. 이 그림은 훗날 많은 패러디로 활용이 됩니다. 이 장면, 1968년 68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 때 촬영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죠. 최근은 아니죠. 사르코지 대통령 때 있던 그 연금개혁 시위인데, 그때도 신문 기자가 아주 센스 있게 이런 식의 그림을, 사진을 담아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된 형태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린 들라크루아가 결국은 또 죽습니다. 1863년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들라크루아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연결해 드리겠지만 후대 예술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그림, 바로 들라크루아 영정 오른쪽에 있는 화가예요. 지금 주머니에 이렇게 딱 손 집어넣고 있는 약간 금발의 멋있게 생긴 부르주아 보이시나요? 에두아르 마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미술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을 저와 함께 같이 다니셨다면 다음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으로 같이 한번
랜선 여행, 방구석 미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